대통령 대선 후보의 단독 정책 토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듣고 있는 말이죠.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놈이 많은 것입니다. 바로 이 허경영 후보께서 한 말씀, 이제 하나의 그냥 지나치는 말이 아니고요. 국민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체감이 있는 이 말로 우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여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진보답지 못하고 또 보수가 보수답지 못한 그 혼탁한 서로의 그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는 비호감 후보들이 함께 양립하고 있는 이 선거 상황에서 제3질에 있는 허경영 후보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고민하고 함께 그 해답을 열어드리고자 하는가 하는 준비의 시간, 오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요, 5.6% 지지, 약 300만 명에 가까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허경영 후보입니다. 과연 그 실전에 있어서 민생 정책 어떻게 국민들에게 펼쳐 보일까?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방송 등을 통한 그 공적인 그 홍보의 기대가 차단이 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참다 못한 유튜버들과 양심 있는 방송, 언론에서 허경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골리앗 지상파 3사와 법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응해서 이런 토론의 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작은 혁명 이상일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 맡은 김병천입니다. 오늘 허경영 정책을 알리는 단독 토론으로 100개 이상 채널의 유튜버들이 참여하는 한국 유튜브 언론연합과 항상 공정한 언론의 대명사 브레이크 뉴스 그리고 제니 교포의 방송의 자존심 TVK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녹화가 이제 진행이 돼서 국내외 매주 저녁으로까지 함께 방영될 겁니다. 함께 해외에서도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토론회가 기자 여러분들의 손끝과 발끝에서 보도가 되면 과연 이 골리앗 지상파 3사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경영 후보의 이런 정책의 홍보에 계기를 무조건 차단하기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또 한 번의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그 상징성 여부가 빠져들었으면 바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자회견에 앞서서 먼저 허경영 후보의 정책 현안에 대한 기조 연설이 먼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경청해 주십시오. 지금도 걸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우리 기자, 우리 후보 토론, 허경영 후보 단독 토론에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여야는 선거법을 중앙선관위에 선거법을 잘못 만들어 놓은 게 언론사들이 비중 있는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5% 이상 나오는 사람을 TV 토론에 참여해 주겠다 이렇게 법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론사들이 누구를 참여시켜서 여론조사를 하든 그건 자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똑같이 허경영은 참여를 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론조사 5%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참여해 주지 않으면 뭐 20%가 되더라도 TV 토론에 못 나간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은 여론조사를 중앙선관위가 의무적으로 1회에 걸쳐서 해가지고 프로테이지에서 5%가 안 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든지 이게 정상인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애매모호하게 언론사들이라야 되고
유력 전국적인 언론기관이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해서 5%가 나와야 TV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메이저 TV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앙선관위에서 원하는 언론기관들이 호경영을 그곳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호경영은 몇 프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자격 미달되는 언론사들이 여론조사에는 저를 넣어줘요. 그래서 5.7%가 2달 전에 나왔고, 그저께 얼마 전에 5.6%가 나왔습니다. 그런 후보를 언론사들이 지금까지 유력 중앙선관위에서 인정하는 유력한 언론사들이 한 번도 여론조사에 넣어주지 않는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직무유기에다가 또 언론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만 여론조사에 넣어주니까 그걸 공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위인 후보를 여론조사에 빼므로써 4위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여론조사에 안철수 후보와 똑같이 여론조사를 했으면 3위가 그대로 유지됐겠죠. 또 그들만큼 여야 후보만큼 그들이 만여 번 나올 때 제가 한 번 정도 나오는데 그게 그들만큼 제가 나오면은 1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호경영 후보가 1위, 그 외 후보들이 2위, 3위가 더욱더 남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불공정한 언론을 제가 지켜보다 못해서 오늘 이렇게 직접 TV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언론사에서 바로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700만 신용불량자들 그리고 파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많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국민 결혼 못하고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 여성들 제가 돈 걱정 없는 세상 결혼 걱정 없는 세상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힘차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왜 오늘 이 자리가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정당함을 허경영 후보께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기자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좀 보도록 하죠.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함께 네, 자 먼저 마이크를 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저는요, 그 파이낸스 투데이 경제신문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오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가혁명당의 이제 벌써 정강 정책에서 벌써 나왔던 여러 가지들 중에서 그래도 지금 지상파는 아니지만 지상파 버금가는 어떠한 매체는 지상파보다 오히려 시청률이 좋은 유튜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 플레이는 아주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수권을 하시면은 어떠한 통치 이념과 통치 철학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정치 대통령 후보나 정치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험이 부족합니다. 경험이 부족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20대 때
18세 때 우리나라 첫째 재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의 양자로 들어가서 뭐 법률적인 양자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병철 회장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저는 산꼭대기에서 텐트를 치고 공부할 때인데 이 회장을 우연히 만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삼성 그룹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제가 합류하게 돼 있었죠. 그때 삼성 반도체, 뭐 기흥공장, 뭐 그 당시 정일근 국무총리의 아들이 하던 한국 반도체, 지금은 한 20명 되는데 그것을 제가 인수하자고 해서 이병철 회장님이 인수해서 삼성이 반도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반도체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고 마치 아인슈타인이 핵무기 제조법인 E는 MX2, MC2 그러니까 E는 MC2가 핵폭탄 만드는 방정식입니다. 물론 에너지는 질량의 속도에 제곱한다. 이것을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한테 1939년에 이것을 미국이 핵무기를 좀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아인슈타인이 건의해요. 미국 대통령이 억셉을 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마치 그 시기에 다른 유대인들은 히틀러한테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히틀러가 만드는 핵무기 속도는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독일은 핵무기를 만드는 도중에 유엔연합군한테 침공을 받아가지고 패망해버려요. 근데 미국은 유럽 전쟁, 히틀러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동남아시아에서 일본군과 한참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핵무기 제조시설은 폭격을 받아서 다 부서져 버렸고 미국의 핵무기 제조시설은 제조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본을 포탄을 투하해서 그 2차 대전이 완전히 종식이 돼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이병철 회장한테 내가 내놓은 아이디어는 18살 때 내놓은 아이디어는 사람을 뽑을 때 관상을 봐야 된다. 이런 상은 뽑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상을 뽑으면 노조가 생긴다. 뭐 이런 거죠. 뭐 간단한 것 같지만은 또 반도체 사업을 해야 된다. 뭐 제가 건의한 게 오늘의 삼성이 있게 된 원인입니다. 마치 미국 대통령한테 아인슈타인이 E는 MC 자성이다. 이걸 보고하면서 우라늄이라는 물질은 이 MC 자성이 될 때 어마어마한 열량이 나온다. 다른 물질하고 다르다. 이걸 가지고 한번 핵무기를 만들어 봐달라. 이렇게 했어요. 이 아이디어 하나 때문에 일본군이 패망하고 히로시마의 미국 대통령이 한 번 던진 포탄에 4만 명, 두 번 던진 폭탄에 8만 명, 부상자까지 해서 엄청난 사람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인슈타인이 평생 후회하면서 내가 왜 미국 대통령한테 핵무기를 만들라고 했는가? 이건 정말 내가 사람을 많이 죽였다. 이렇게 평생 후회하다가 죽었어요. 제가 저보다 나이 40살이 많은 이병철 회장한테 그 당시 18살 먹은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사람은 이렇게 뽑아야 된다. 경영은 이렇게 해야 된다. 별걸 다 말씀드리고 나는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었죠.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트루만 미국 루즈벨트나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 보낸 거, 그 편지보다 더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이 그래서 이 정도 삼성이 성장했고 우리 경제가 일어났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소개해서 그분이
1975년에 나한테 75년 6년에 나한테 준 뭐 이런 벨트, 이게 대통령이 준 벨트입니다. 근데 내가 한 50 몇 년을 찾죠. 그 너무 낡았어요. 많이 낡았죠. 근데 이거를 몇 년 전까지 내가 찾습니다. 이번에 이거 너무 낡아서 이제 바꿨죠. 이걸 바꿨고, 이게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휘봉입니다. 지휘봉이죠. 그 이런 지휘봉도 보시면 알지만 이게 그 지휘봉이 기록물 보관소에 있는 지휘봉은 이게 나올 때 대통령이 옛날에 있던 걸 제가 받은 거죠. 이게 그 지휘봉입니다. 이거는 백검리죠. 여기 용이 2마리 새겨져 있고, 여기 박 대통령 이름이 나와 있고, 연도가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대통령 봉황 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것을 아무한테나 주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 아이들을 해주고 방통대를 만들자, 한일합섬의 방송통신 여자고등학교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근로자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저 정식으로 대학교 간 좋은 집안 애들은 맨날 데모만 하고 있는데, 저 한일합섬의 공장의 여직원들, 또 이렇게 공장에 있는 사람들도 학교 다니게 해줘야 되지 않군요. 그 사람들은 데모 안 한다. 근로자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뭐 다 만든 게 방통대나 뭐 그 방송통신고등학교나 다 성공했어요. 또 새마을운동 아이디어 제가 내가지고 그걸 박 대통령 교수들한테 지시해서 정식으로 그걸 학문으로 채택해가지고 하고, 그 이병화 박 대통령 농업 담당 보좌관이 지금도 생존해 있어요. 그 제가 이 지휘봉을 받을 때는 너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유사시에 너는 내 정신을 계승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 서거 이후에 민주공화당을 하면서 대통령 2번 나왔어요. 물론 박 대통령 돌아오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18년간 행방불명이었습니다. 18년간. 그때 나는 국립묘지 18년간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를 그 당시 좀 전두환 때 좀 살벌할 때죠. 나는 박준호, 박정희 대통령의 형님, 박상희 형님의 맏아들, 김정필 대통령 부인의 오빠, 그 지금 우리 국가혁명당 선거대책본부 공동의장입니다. 그 박준홍 그 차관님이 대한체육회 회장도 했고 뭐 여러 직책을 했습니다만, 그분이 저하고 같이 국립묘지를 그 당시 왔다 갔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지금 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박 대통령이 독일이 150년 걸린 경제를 15년 만에 한민족이 일궈냈습니다. 여기에는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박 대통령한테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나라를 국정을 20대에 운영해본 경험, 우리나라 재벌 기업을 20대에 경영해본 경험, 그게 적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정치 현황을, 정치판을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당파 싸움,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하면은 4개월 갑니다. 200명의 국회의원 있는 민주당이 정권이 넘어갑니까? 국민의힘으로? 국회 권력이 과연 국민의힘으로 넘어갈까요? 쓸데없는 싸움이야. 여러분들은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봐야 4년 있다 또 대통령 선거해야 돼요. 대통령을 공석으로 비워둘 수 있나? 국민의힘이 바로 민주당에 의해서 탄핵이 들어가요.
그걸 여당 정권 교체해야 된다, 뭐 흑행해야 나오면 뭐 표가 깨진다. 이건 미친 소리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무슨 정권 교체 병이 걸렸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어느 정권이 하나,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듣고 다음 질문 지금 저기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권이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치인이 하는 한 국민들에게 세금을 70% 전략해서 매월 150만 원씩 평생 줄 수 있는 돈을 지금 정부가 낭비하고 있어요.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동안 못 받은 돈이 수십억이야. 1인당. 저는 대통령이 되면 18세부터 왜 이걸 안 하냐 이 말이야. 우리 지지자들 없어요? 자, 말씀, 예, 그럼 박수 주시면 좀 정해주시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겠다. 차라리 여야를 찍느니 허경영을 찍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2달 안에 5월 달에 1억을 받고, 대통령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5월 달에 가서 통장에 1억을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줘서 가계부채 2,000조가 없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월 150만 원씩 줘서 나이 많은 노인들은 노인수당, 국가 건국수당. 내가 14살 때 서울에 왔을 때 서울은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전쟁 후니까. 그 서울을 오늘까지 이 국가를 만든 노인들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매월 70만 원 노인수당, 건국수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220씩, 부부 440이 평생 나와. 이러니까 자녀들이 직장이 없어도 실업자나도 어머니 아버지 생활비 걱정 없고 자기 결혼하는데 지장 없어. 부부 300만 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하면 또 3억을 줘요. 애 낳으면 5천만 원 줘요. 애 10살까지 매월 100만 원 줘요. 이렇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 살리고 대한민국 가치 전체 우리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돈의 가치가 저평가되더라도 일본이 ENR을 일부러 저평가해가지고 수출을 늘렸습니다. 일본이 8,000조의 양적 완화를 한 이유는 ENR을 낮추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 ENR 가치를 낮춤으로써 일본이 수출이 늘어나가지고 세계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금리예요. 금리 자체가 제로금리입니다. 한국 경제 돈 찍어내는 족좀 없어져 버려.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빠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돌질 않아. 제가 몇천조 찍어서 국민들에게 1억씩 줌으로 해서 금 돈이 활성화되면서 화폐가 우리 화폐가 증가하면서 경제 개파가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천재적인 정치인, 예정된 정치인, 20대부터 정치 경험, 경제 경험이 있는 허경영, 이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건강하신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제가 지금도 한 번 더 질문. 예, 한 가지만요. 결국은 이제 이 통치 철학, 통치 이념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즐겨 말씀하셨고 또 휘어로도 남기셨던 국립민복 같습니다. 국가 이익과 백성의 국민의 행복. 국가의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국민민복이. 근데 국가의 이익이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에게만 돌아가 버리고 국가 예산을 몽땅 국민민복이 아니라 국리 관료들이 다 닦아 써버리는 거야. 두 번째 총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외교 안보 정책
중에서도 그 한미일 공조에 관련된 부분을 유지하실 건지 그것과 그 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지금 뭐 핵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현안 사항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그러한 질문을 올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북한과의 문제나 우리 한미일 그리고 일중까지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유튜브에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절대 안보는 안보로 대책을 세우면 안 됩니다. 국가 안보는 우리가 경제로서 풀어가야 됩니다. 국가 안보를 가장 안전하게 하는 길은 우리나라의 경제로서 풀어가야 됩니다. 국가 안보는 우리의 경제력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한이 저렇게 군사 무기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군사 무기를 많이 만드는 이런 거는 아무 실효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북한 원산시 이런 시를 빌려요. 홍콩처럼 만듭니다. 북한으로 그 세금이 들어가요. 북한 경제가 발전돼요. 청진시도 빌려요. 나진시도 빌려요. 선봉시도 빌려요. 나중에 북한은 우리와 비슷한 경제 국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비보이 벨트,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10배 정도 되는 1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땅을 빌려요. 100년 동안. 거기에 코리아 자치주를 만들어요. 대한민국 자치주. 거기에 우리의 실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갈 수 있고 공무원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공무원만큼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10배가 크니까. 거기에 우리가 가면은 우리 한민족이 먹는 먹거리는 거기서 다 나와요. 우리가 저 배로 싣고 올 필요 없어요. 기차로 싣고 오면 돼.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는 몽고 벌판에서 내려온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중에 일부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아메리카 인디안이 됐습니다. 몽고 반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파치라 부르고 그 사람들은 나를 나라 부르고 너를 너라 부르고 땅을 집을 보고 터라고 그래요. 터. 어떤 장소를 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한민족이죠. 그 사람들이 탱고르족이야. 또 동남아시아 유럽으로 나간 민족들 중에 우리 탱고르, 당군을 탱고르라고 그러는데 그런 당군족이 많이 있습니다. 히말라야도 흰마루야. 우리나라 말이죠. 흰마루야. 이 히말라야가 됐죠. 말하자면은 이런 탱고르족이 동남아시아 중국 대륙 전체와 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전체가 우리 한민족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반도에 내놓은 이 우리 민족은 저 대륙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륙으로 북방으로 진출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저 광활한 저 벌판을 초원으로 만들고 거기 낙원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기 만들어서 세계 통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북한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군사 무기를 우리한테 쓰겠어요? 자기 나라 부자 만드는 기술자들을 치겠습니까?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세계 최고 잘 만들어요. 배 세계 최고로 잘 만들어요. 우리는 세계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150년 걸린 독일 경제를 우리는 15년 만에 일으킨 민족이야. 이런 저력을 가지고 북한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데 쳐들어옵니까? 러시아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데 쳐들어옵니까? 러시아와 저 몽고 사막 우리가 빌려서 낙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초원을 다시 만들어 주고 이렇게 몽고와 러시아와 중국에 우리는 코리아 자치주를 만들어서 아시아 연방 통일을 꾀해야 됩니다. 뭐잖아.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시아 연방은 하나의 국가로 탄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외교를 친미, 친일 이렇게만 나가면 안 되고 일본과 불가근, 미국과도 불가근,
우리는 중국과도 2000년 동안 우리가 이번에 북한 중국이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한복을 입은 사람이 중국 국기를 잡았다 해서 뭘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중국은 56개 소수민족이 일구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조선족 자치주가 있어요. 그 자치주를 대표해서 한복 입고 간 게 뭐가 잘못이야?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중국의 문화 공정입니까? 그건 우리의 잘못된 의기소침한 약소국가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연방국가야. 56개 소수민족의 연방국가니까 그 대표들이 전통복을 입고 나오는 게 우리 한복이 어디 중국 겁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소수민족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전부 중국으로 갔어요. 만주로. 그러면 그 독립운동의 후손들이 중국에서 지금 오고 있는 교포들이야. 우리는 그들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 그들에게 국민 배당금 줘야 돼. 그들에게도 1억을 줘야 돼. 일본 사람들한테 꼼짝 못하고 들어앉아서 이천 민족과 독립운동 하겠다고 만주로 떠난 사람들이 그게 이제 민족이 돼가지고 그 조선족 자치주를 중국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복 입으면 안 되나? 그 소수민족 대표로서 한복 입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반도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란 나라도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수출 1위 국가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불가면 이해해야 되고. 자, 러시아도 우리가 땅을 빌려서 러시아와 교류를 하면서 러시아 가스를 싸게 가져와서 이런 비싼 석탄 이런 거 좀 떼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연료를 공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우리는 다양하게 미국이라는 혈맹을 우방을 우리가 또 쳐버릴 수 없고. 왜? 수출의 두 번째 국가입니다. 그동안에 1등 국가였지만 중국이 우리 수출의 1위, 두 번째가 미국. 이러니까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다자 외교를 해야 됩니다. 다자 외교. 그렇다고 우리 주체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주체성만 맨날 내실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도 끌어안아야 돼요. 일본도 끌어안아서 우리 민족이 가서 왕이 된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속국이야. 우리 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서자란 말입니다. 서자, 속국. 그러면 그들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부강하지만 형제로 보면 혈통으로 보면은 우리의 자손들이 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 연방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과도 유대를 공동히 하고, 그러면 우리를 도와준 유엔군이 와 있는 이 유엔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미가 무슨 조약을 하고 있습니까? 한미방위 무슨 조약이죠? 네? 소파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호해조약입니다. 한미방위 호해조약.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호해를 하는 조약이지 무조건 너가 우리 방위를 책임져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가 호해조약. 한미방위 호해조약. 이런 상태에 우리가 돼 있는 것은 일종의 미국이 모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엔군을 쓰고 있는 거예요. 돈 주고. 공짜로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엔군을 모병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유엔군들이 우리나라 많이 와서 전쟁을 해줬고, 유엔군 묘지가 있는 30만 명이 죽은 묘지가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가 있는 이 나라에 유엔 본부를 또 가져와야 돼. 판문점에 이 유엔 본부를 갖다 놓고 우리는 원산과 청진과 나진과 선봉과 브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로스크 이 연해주 이런 데를 진출해 나가면서 몽고와 중국으로 홍영강성, 요령성, 길림성 그 우리 조선족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가서 후손을 뻗친 그 땅, 만주 그런 지역을 우리가 확대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국경이라는 그런 노이로에서 벗어나야 돼. 장기적으로.
예. 자, 지금 외교 안보전을 답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기자분들의 그 요청이 있는데, 지금 서면으로 먼저 신청한, 펜앤마이크에, 네, 박수로 기자, 마이크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펜앤마이크, 예, 손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마이크. 그쪽으로 마이크, 그 앞에 있는 마이크 뽑아주셔도 됩니다. 예, 마침 거기 있어서, 예, 펜앤마이크 측에 마이크 전화를 보겠습니다. 앞에 좀 오시고요. 네. 예, 저 펜앤마이크 박순종 기자라고 합니다. 그 허경영 후보님께서 이제 모두 이제 토론 말씀하실 때 그 주요 방송국들이 일부러 좀 배제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 궁금하고요. 말씀은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이 뭐가 있냐면은 좀 조용히 하시 바랍니다. 좀 시끄러워요. 객관적인 사실이 뭐가 있냐면은 전체 저 뒤에서 자꾸 떠드는 사람이 잡아 돼요. 전체 100%가 흑연을 안 넣는다는 거예요. 5%가 넣는 사람을 100%가 안 넣기 때문에 담합으로 보는 거예요. 모종의 지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제 모종의 지시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누구는 넣고 누구는 안 넣으면은 이런 말이 안 나오겠죠? 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을 좀 해요, 대답을. 100% 안 넣었다는 것은 모종의 지시가 있다는 걸 암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럴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자, 여론조사하는 건 여러분 자유다. 그러나 토론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여론조사에서 5%가 나와야 된다. 그럼 여론조사를 100% 안 해줄 때는 못 나간다 이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투쟁하는 것은, 우리가 들고 일어나는 것은 거기에 중앙선관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사가 그러면 아무도 여론조사 안 하면 TV 토론 안 하네? 아니 뭐 여야도 안 해버리고 신문사 마음대로네?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언론사에 끌려갑니까? 언론사들이 이재명도 안 넣고 윤석열도 안 넣는다면 그러면 토론 후보 토론은 없는 겁니까? 이게 규정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약관에 일어났어요. 언론사 재량에 맡긴다. 후보를 넣고 안 넣고는 언론사 입맛에 맡긴다. 그러면 언론사에 돈보따리 들고 가야 됩니까? 언론사에 돈보따리 들고 가야 대통령 됩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법 선거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 대한민국 5% 나온 사람은 TV 토론에 나올 수 있다 이래놓고, 여론조사는 신문사가 자율적으로 한다. 거기에 빼고 안 빼고도 자율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언론사가 허경영 양반 다 빼라고 지시해. 위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청와대 무슨 정무수석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이 야 언론사 그 허경영 좀 다 빼. 이렇게 지시하면은 그게 전부 따라갑니까? 그럼 그 사람 못 나가네? 무슨 말인지 알죠? 청와대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수석 정도면 그런 거를 좀 못하게 정상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셨지요. 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중앙선관위가 지금 이런 21세기에 이런 유튜브가 팽팽히 살아있는데 어디서 감히 중앙선관위가 뭐라고 그따구 법을 만듭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합니까? 아니 선거하기도 바쁜데 소송까지 하고 있으면은 선거 끝나면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권력 잡은 자가 야 저 소송한 놈 허경영 감옥에 쳐넣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국민이 소송하기 전에 공정한 선거법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야 5% 나온 사람은 TV 토론 할 수 있어. 근데 그 5%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니까 신문사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토론하는데 여론조사를 하는데 사람 넣고 빼고는 자기들 마음대로야. 이러면 공정한 선거가 될까요?
1% 이상은 의무적으로 여론조사에 넣어줘야 됩니다. 뭐 이러든지. 그래 안 그래요? 무조건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넣지 말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야는 왜 넣습니까? 그러면 무서워서 넣습니까? 그러면 여야를 빼버렸다. 그러면 TV 토론 못하겠네. 그러면 신문사들의 중앙선관위나 국가기업이 개인의 사적 기업에 끌려다닙니까? 어떻게 공적 집단이 사적 집단에 끌려다니면서 여론조사에 기대입니까? 이거 보세요. 여론조사를 하려면은 공적 집단이 주도를 하든지, 자, 언론사가 여론조사 마음대로 해라. 좋다. 누구 넣고 빼도 좋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2월 중순에 선관위가 주재하는 여론조사 한 번이 있다. 거기서 5% 이상이 결정된다. 이러면은 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중앙선관위는 도둑놈들한테 여론조사에다 맡겨놓고 누구 도둑놈들 입맛대로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놓고 거기서 5%가 나왔니 안 나왔니? 호갱령이가 6% 나왔는데 5.7% 나왔는데도 빼버려. 여론조사에서 빼버리고 TV 토론에서 빼버려. 그러면 그 TV 토론에 그것이 정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펜앤마이크, 내가 펜앤마이크에 나가서 내가 토론한 적 있죠. 네. 그 우리나라 최고의 1위의 유튜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1위의 유튜버가 지금은 또 뭐 가로세로가 1위가 됐나? 네. 시청자 면에서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 그런 펜앤마이크 같은 권위 있는, 그리고 상당히 중도적으로 나는 보는데 그런 유튜브에서 내 토론했는데 그분들이 먼저 중앙선관위에 각 언론사가 이거는 불공정한 여론조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언론사가 여러분 공정하다고 봅니까? 아니, 언론사에 도둑놈들한테 생선가게를 맡겨놨는 게 낫지. 그 도둑놈들이 결정한 걸 갖다가 정부가 그걸 기대요? 그래서 그걸 공정하게 너 하지도 않잖아. 벌써부터 호경영을 빼잖아. 그럼 여론조사를 그걸 믿고 정부가 규정을 그렇게 정해요? 아니, 선관위는 무슨 결정권이 없고 언론조사가 5%에 대한 결정권이 있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언론조사는 의무적으로 적어도 1% 이상 되는 후보에 대해서만큼은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래야 될 텐데 언론조사가 누굴 빼고 넣고는 지금 마음대로야. 그런데 거기서 5% 나와야 돼. 그러면 경기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나는 달리기를 시험해 보일 수가 없잖아. 내가 펜앤마이크를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네? 이해가시죠? 네, 펜앤마이크 측에 답변을 해 주셨고요. 예, 내가 펜앤마이크를 향해서 상의하는 게 아니고 중앙선관위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펜앤마이크 기자님이 오신 거 나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중하고 또 나를 펜앤마이크가 우리나라의 언론에 미친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지 펜앤마이크에 어떤 감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네, 충분히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 측에 감사를 드리고요. 네, 앞에 일어나서 지금 모자 쓰신 기자분, 네,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인 소속과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고 함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에 마이크 있는데, 네. 억울한 마음, 공정하지 못한 언론 이 제도에 대해서 아주 슬퍼를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이 되고 한편으로 이해갑니다. 또 아울러서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언론에는 오래전부터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사실에 의해서 진실을 보도해야지 편향되게 보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가장 큰 화두가 뭐냐? 청년 실업 문제와 저출산 문제입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나라가 1900 앞으로 2500년도 되면 네, 2300년도 되면 네. 나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질문을 좀만 자세히 0.83명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좀 저희가 발표했고, 네. 그 다음에는 0.83명인데요. 지난해는 0.7명대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에 대해서 좀 발표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인구 문제를 30년 전에 제가 결혼하면 1억, 애기 낳으면 5천만 원, 30년 전에는 애기 낳으면 3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결혼하면 1억. 이걸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정신병자로 몰렸죠. 사기꾼으로. 좀 무슨 돈으로 1억을 주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인구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때부터 했으면 이제 우리가 인구가 앞으로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통일을 하고 러시아로 진출하고 북한으로 진출하고 몽고로 중국으로 진출해서 우리가 다민족 국가로 다시 태어날 때만 우리 인구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토종 한민족은 이제 한반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 50년 안에 다 없어지죠. 한 50년 있으면 거의 다 대학교 갈 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3,800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는 지금 노인 10명에 어린애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애 10명에 노인 1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어린애 1명에 노인이 10명이 됐는데 조금 더 가면 2020년 30년 되면은 노인 50명에 어린애 하나가 태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죠? 노인 50명에 어린애 하나가 태어나면은 그 나라는 없어집니다. 점점 그 내년부터는 노인 20명의 어린애 하나, 다음에는 노인 30명의 어린애 하나, 점점 아기 낳는 사람은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이 제일 심각한데, 이런 정부 관계자들은 그때 내가 결혼하면 1억 주겠다, 애 낳으면 3천만 원 준다 할 때 정관 수술을 했어요. 예비군 훈련 가서 아기를 못 낳도록 정관, 우리 옛날 말로 불화를 깐다고 그러죠. 그 정관 수술에서 애 못 낳게 불임 수술을 받은 남자들은 훈련 안 받고 집으로 보냈어. 그러니까 너도 가서 정관 수술을 하는 거야. 영원히 불구자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인구가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부 강요들이 그 당시에 나는 인구를 늘리자, 앞으로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정관 수술을 권장합니까? 정말로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런 정치인들한테 나라 맡길 수 없습니다. 또 맡기면 문재인 정부와 똑같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양반이에요. 이거보다 100배 더 못 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보험이라도 해약해서 금년은 넘겼고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서 넘겼지만 내년 돼 보세요. 금년 대통령 선거 이후는 점점 어려워지다가 내년 한번 돼 보세요. 엄청 그때는 허경영 생각이 날 겁니다. 아이고 허경영 찍어서 가족 수대를 하면 한 5억이 들어오는데 그거 5억 받지 괜히 그런 미친놈 찍어가지고 4개월 만에 또 쫓겨났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정권 교체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국민들 깝대기 뺏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자들입니다. 나는 예산을 70% 줄여서 주겠다는 거 포퓰리즘이 아니야. 그런데 여야 대통령 후보들은 예산을 줄여서 주겠다는 말 절대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예산에 자기들 쓸 건 다 쓰고 거기다가 플러스 하겠다는 거예요. 추경 예산, 예산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둑놈 포퓰리즘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뭘 주겠다고 그래도 말이 맞아요. 나 대통령 월급 안 받습니다. 판공비 400억 내 돈 씁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밥 먹는 거 내 쌀 갖다가 내 가스 가지고 내가 밥을 해 먹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돈 씁니까? 안 씁니다.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입니다. 국회의원들 월급 없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한민국 예산은 도깨비 방망이에요. 이거를 70% 줄여서 국민한테 주겠다는 사람한테 포퓰리즘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관료들 잘 살았죠. 아주 흥청망청 해외여행, 아니 시의원 구의원만 돼도 해외여행비를 쓰고 국가 돈을 무슨 물 쓰듯이 쓰고 다녔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여유있게 써서는 우리 국민은 거지 됩니다. 네, 인구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러는데요. 자, 이제 기자회견은 여기서 일단 형식을 좀 접고요. 어차피 정책질 토론 발표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혹은 관심 있는 분야 에 관해서 저희가 8개 분의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끝으로 여성 기자분께 드리고 바로 정책 토론으로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경영 총재님.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다른 건 아니고 여기 딱 들어왔더니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인데요. 사실 근데 제가 우리 허경영 총재님의 그 정책을 들어보니까 우리 국민이 뭐 할 때 1억 주고 결혼할 때 얼마 주고 자녀할 때 얼마 주고 이제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되게 많이 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듣는 국민으로서는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어떤 재원이 돼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남역을 지나가게 됐어요. 강남역을 지나갔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거기에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백신 패스 반대를 외치고 있어서 제가 되게 관심 있게 거기 서서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지금 아마 중앙선관위가 주축을 해서 부정선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월 9일 대선에 아마도 부정선거가 있겠다는 게 그들의 주장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허경영 총재님은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가 만약에 조작을 한다면 우리 허경영 총재님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질병청 통계를 보니까 벌써 백신으로 최근에 1,800명이 죽은 거로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를 안 걸리겠다고 백신을 맞고 있는데 지금 백신을 맞는 수가 너무 많이 죽어나가고 중병증이 있어서 말한 거 핸드폰에 질문이 거의 다 아니 다 됐습니다. 질문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은 백신 패스를 계속 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실제 자유를 빼앗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허경영 총재님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묘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한계 1억에 관한 예산 마련 방안부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정책 토론은 다 모든 게 나가거든요. 순서적으로. 그래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은 남아 돌아갑니다. 아까 말했죠? 국가 예산이 이명박 때 240조, 박근혜 때 380조, 또 문재인 때 610조,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1000조 정도 됩니다. 국가 예산이 1000조 정도 되는데 70%를 아끼면은 700조입니다. 700조. 물론 처음부터 700조는 안 되죠. 중반부 넘으면 1000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이 커지고 우리 GDP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10만 불 되는 기간이 짧아요. 임기 내에 10만 불까지 올려서 세계 경제 1위 국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를 전략하면은 지금 우리가 공약하는 국민배당금이나 결혼하면 3억 주는 거나 이런 거는 식은 죽묵이에요.
예산이 눈앞에 보이잖아. 뭐가 전략돼서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6가지 세금을 짧게 몇 가지로 통합해버립니다. 그래버리면 세수가 한 100조가 늘어납니다.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벌금제를 바꿨습니다. 재산비례 벌금제로 바꾸면 연간 100조 정도가, 예를 들어서 이건희, 이재용 정도를 감옥에 넣지 않습니다. 벌금 5천억, 벌금 1조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절대 유명한 기업인을 감옥에 넣음으로써 국가가 피해보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국가가 말하자면 그 기업에도 피해가 가지만 국가에도 피해가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토종기업들을 우리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토종기업을 만든 사람의 공로는 인정 안 하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리고, 이런 무슨 파쇼적인 행위는 대한민국을 같이 망하자는 소리입니다. 차라리 그냥 잘못한 게 있으면 벌금으로 내. 이렇게 해서 재산비례 벌금, 택배기사, 택시기사는 벌금이 한 건당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일반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은 교통위반 한 건에 1,000,000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은 1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비례 벌금을 때려버리면 사회가 굉장히 질서가 정연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국가의 세금 수입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술 한잔 먹고 어디 가서 주정 한번 부리면 1억은 내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택배기사가 생활비도 안 돼요. 그런데 바빠가지고 차 좀 세웠다고. 자, 주차 위반 10만원. 이거 그 주차 요금 위반한 것만 가져도 100만원, 200만원이야. 도대체가 이런 식의 모든 사회제도는 바꿔집니다. 그래서 예산은 남아 돌아갑니다. 재산비례 벌금제. 거기서 또 100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산이 남아서 재산세 안 받습니다. 국민들 양도소득세 안 받습니다. 영업하지 않는 가정집에 세금 안 매깁니다. 집에 멈춰있는 자동차에 세금 안 매겨요. 움직일 때 기름에 세금 매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상속세 폐지. 상속세 받다가 대한민국 기업이 역으로 다 넣어갑니다. 자식이 아버지 기업 받아가지고 상속세 내려고 주식 미국 사람한테 다 팔아요. 삼성그룹도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중국이 가져갈 뻔했어요. 저는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그 다음 뭐가 없습니까? 양도소득세. 가정주부들이 집 가지고 재산 좀 늘려가는 그걸 국가가 싹싹 뺏어가면 됩니까? 사업하는 사람한테서 가져가야 돼요. 사업하지 않고 집에 앉아서 집값 올라가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 집값 좀 올라간 걸 싹 뺏어가. 그래서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 이런 부자들에게 매기는 세금 폐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배당금을 주니까 최고의 좌파이고 상속세를 폐지하니까 최고의 우파입니다. 좌파 우파가 아닌 허파예요. 네, 박수 한번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허파.